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1963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 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서 난 이런 교육 받았다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장학사 시험을 본대요. 장학사 시험을 보는데 미래 교육이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질문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캠퍼스 멘토의 오늘도 디지털 게시판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송출하여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또 중복되지가 않고 끊임없이 진로교육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좀 보기 좋더라고요. 교실 하나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 이번에는 초등 티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MC 송지입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와도 초등은 관심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초등 티타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등 티타임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응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참쌤스쿨의 김차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 콘텐츠 만드는 선생님들 모임인 참샘스쿨 대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 실천교사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김차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 길 네.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10개의 키워드를 꼽아왔어요.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교직에 있어 선생님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앞으로 뭐를 하면 내가 이 직업에서 덜 힘들까? 좀 재밌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 마음도 다 잡으시고 교육 소스도 다 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티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 티타임!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얼굴은 지금 이런데요. 무려 1학년 다닙니다. 1학년. 저는 경력이 조금 특이해요. 보통은 교사를 하다가 이제 장학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장학사를 하다가 교사로 한 케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디어 담당 장학사를 했고요.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과 이제 과학영재교육 담당 장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한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학년은 처음 해봤는데 여기 중등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학년 혹시 몇 년생인 줄 아세요? 2017년생입니다. 2017년생. 그래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과 오늘도 지지고 볶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지금 소개하는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라는 책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왔고요. 2022년서부터 매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제 꾸준히 쓰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학생 수 감소, 디지털 AI, 다양성, 그리고 주도성, 교권, MZ세대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돌봄 문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미래교육 이런 주제들로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 수의 감소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이거를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공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또 교육 출판사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구가 준다는 거는 진짜로 엄청난 일이죠. 선생님들 혹시 삼국지 게임 해봤나요? 혹시 이거 알면 최소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네, 삼국지 저는 11까지 해봤는데 삼국지 게임을 하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가 삼국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도시를 얻어야 되거든요. 도시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인구예요. 인구. 그래서 대도시를 얻어야지 거기서 인구들도 나오고 거기서 세금도 걷고 거기서 군량도 걷고 병사도 징병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인구, 그리고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식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것든 나라를 다스리든 뭐 하다못해 저런 게임을 하더라도 언제나 인구가 1순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지금 출생률
출생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있어서 게다가 사회 문제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거 자료 찾다 보다가 이런 걸 봤는데 반크에서 무려 나왔어요. 뭐냐면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언제 북극곰 걱정하고 있냐. 대한민국 인구가 더 빨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북극곰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빨리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마. 진짜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1968년에 저기 미국 정신건강연구소 실험, 그래서 카론 박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다가 쥐들을 번식하게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처음에는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얘네들이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보니까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친구와 이제 패배한 친구가 나뉘어요. 패배한 친구들은 번식을 못해요. 그러면 승리한 친구들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승리한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토, 자기가 짝짓기할 대상들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느라고 그 친구들도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마어마한 경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게 거의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 실험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요. 약 2032년쯤 되면요.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돼요. 절반.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다못해 그래요. 뭔가 교과서를 이렇게 뭐랄까요 판매하더라도 살 수 있는 학생들이 절반이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교육계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작은 학교가 이제 늘어날 건데요. 전국 공통으로 비슷하게 줄면 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작 문제가 어떤 거예요? 네, 작은 데는 갈수록 작아지고요. 큰 데는 갈수록 커져요. 특히 경기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아직도 과밀학급들 이렇게 아이들 수가 주는데도 과밀학급들이 이렇게 늘어요. 그쵸?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과밀학급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도시 쪽으로 들어가면 또 미어 터져가지고 막 한 반에 28명, 29명 이렇게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들이죠. 그럼 갈수록 교사 역할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등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등선생님들로 다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원교사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사 수가 너무 많다. 교사 수가 너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좀 넓게 봤을 때는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 초등교사 말고도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교사 역할들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과 AI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맨날 디지털, AI. 선생님들 혹시 교실혁명 선도교사 지원하셨나요? 오늘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부족한 능력인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핵심은 뭐 교육과정과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디지털, 또 AI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하필이면 디지털이냐? 뒤에 202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할 때도 나올 테지만 우리 기초 소양이라는 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은요.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언어, 수리. 거의 두 개였어요. 항상. 언어 수리가 어떤 거냐면 기초 소양이라는 거는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고 전 교과에 걸쳐서 구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다른 교과도 공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언어 수리가 이제 항상 기초 소양이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놀랍게도 뭐가 껴들어왔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소양이 껴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랑 같은 수준으로 디지털 능력이 없으면 다른 교과를 학습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국어, 수학, 디지털 이렇게 가히 동류를 이룰 만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왜 하필이면 디지털일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디지털을 이렇게 강조하냐 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유에서 접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콘텐츠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소유해야 됐죠. 선생님들 10대 때 음악 주로 뭘로 들으셨어요? 10대 때 음악.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90년대 선생님들은 MP3, 80년대생 선생님들은 CD 플레이어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내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 스트리밍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아이들 보내고 뭐 하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뭐 봄에 듣기 좋은 노래 1시간 연속 재생, 뭐 중간 광고 없음 이런 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으신 다음에 막 업무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하나 소유해 됐던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는 다 접속하는 콘텐츠로 바뀌었다는 것들이죠.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서 보든가 빌려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뭘로 봐요? 웹툰으로 보죠. 웹툰 볼 때 돈 내요? 웬만하면 안 냅니다. 그 일주일 못 기다려서 막 쿠키 굽고 이런 거 안 하면 웬만하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물론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쵸? 그런 생각, 어떤 생각? 좋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도 쉬워졌지만 나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워졌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화는 양날의 검의 이제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2023년에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디지털 정보와 역량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이렇게 되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화에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매년 역량 수준이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년 늘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냐? 이런 콘텐츠 접근성이나 디지털 능력 자체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교육 격차들은 통계들은 제가 웬만한 거 본 것들은 다 갈수록 벌어져요. 뭔가 뭐 부모 소득에 따른 뭐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교육 통계는 저는 몇 개 못 봤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처럼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 제가 단편적인 예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그쵸? 그리고 또 쉽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역량 수준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AI 교과서 발표할 때 저는 그 맨 앞에 한 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모두를 위한 디지털 AI 교과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것들을 저는 한번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생각하는 게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로 가르치고 전부 다 디지털만 활동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 6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단 한 번도 그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는 이제 교육 활동이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받아쓰기요. 선생님들 아이들 받아쓰기 어떻게 시키세요? 네, 깍두기 공책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얘들아, 자, 1번 나비야 나비야, 1번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애들이 다 썼니? 그럼 애들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 나비야 나비야. 자, 띄어쓰기 신경 쓰세요. 나비야 나 이렇게 해요. 자, 다 썼지? 자, 2번 강아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근데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노멀하고 포멀하니까 저는 쓴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개별어가 안 됩니다. 저도 1학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한글 하나도 못 읽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웬만한 어른만큼 띄어쓰기까지 맞춤법까지 잘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받아쓰기를 하면요, 잘 쓰는 친구들은 너무 쉽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한글 모르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항상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받아쓰기 시간만 싫은 거예요. 맨날 트니까. 그쵸? 초일 수준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획순 교정이 안 됩니다. 어떤 건지 알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쓰거든요. 비읍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비읍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안 되잖아. 이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야 되는데 획순 교정이 안 돼. 애들이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애들 글 쓰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을 뭐 태블릿 PC로 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글씨 연습하거나 글씨 쓰기는 당연히 종이에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쓰기를 디지털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마다 개별화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급수 나눠가지고 못하는 친구들은 1단계서부터 하면 되고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10단계서부터 하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획순을 우리가 기록이 다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틀리면 뭔가 표시를 준다거나 획순 여기가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받아쓰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자유롭게 하면 뭐 내가 쓰는 초성이나 중성 같은 것도 이제 글씨체가 얼마나 예쁜 수준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예지만 선생님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한다는 거는 다
디지털로 바꿔라. 전부 태블릿 PC로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교육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디지털 에듀테크 사용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기존 교육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저는 이걸 빼놓고 싶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거는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드라마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라도? 네. 아시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80년대생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드라마들. 역대 드라마, 네, 현경쌤 아시네요. 네. 역대 드라마 탑5 중에서 4개를 갖고 왔어요. 지금 보면 태조왕건, 첫사랑, 모래시계, 허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 평균 시청률 몇 %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중에서 4위가 태조왕건이 시청률이 무려 60.2%였습니다. 이게 최고 시청률이 아니에요. 평균 시청률입니다. 평균 시청률. 그 다음 분이 모래시계가 64.5%예요. 그 다음 분이 허준이 64.8%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 드라마는 바로 최수종이 나왔던 첫사랑입니다. 그쵸? 야, 이 중에 2개나 우리, 네, 그쵸? 네. 선생님들, 이 정도 시청률이 뭐를 뜻하는 줄 아세요? 그날 밤에는요, 들어가서 전 국민이 얘만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시청률이 이 정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젯밤 본 영상이 비슷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루틴이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교 졸업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취직해야지. 취직했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우, 이제 연애해야지. 연애 한 1년 했어요. 뭐라 그래요? 결혼해야지. 결혼했어요. 한 1년 지나서 뭐라 그래요? 빨리 낳아야지. 애 늦게 낳으면 안 좋아. 애 낳았어요. 한 1년 지나요. 또 뭐라 그래요? 둘째 낳아야지. 터울 많으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최소한 제 나이 때만 되더라도요, 삶의 루틴이요, 비슷비슷했어요. 최소한 70년대생까지는요, 그 나이 때면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학원을 가고요, 비슷한 시기에 경험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삶의 루틴을 갖고 비슷비슷한 삶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깨졌죠. 사람들마다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들어요. 공동체가 무너진다. 공동체가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많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개별화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OTT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죠. 선생님들 OTT 플랫폼 몇 개 정도 구독하고 계세요?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유튜브 프리미엄 5개 구독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요. 어제 저녁에 본 영상을 물어보면요,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 다른 영상을 봤을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드라마랑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다양화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중파, 지상파랑 지금 보고 있는 OTT 플랫폼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딱 하나로 얘기하면 저는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선택. 뭐를 선택하냐?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기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구독을 합니다. 그쵸? 그럼 무슨 소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 보여주는 영상을 봐야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봐요. 누군가 선택해서 보여준다는 거는 뭐를 뜻해요? 그 사람한테 주도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도성을 준다는 건 뭐를 뜻해요? 각각이 개별화된다는 거죠. 각각이 개별화된다는 것 자체가 또 뭐예요? 다양성 된다는 거예요. OTT를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교사의 모습도 옛날에는 어떤 모습들, 딱 이때쯤 되면 이때쯤 되면 승진해야지, 이때쯤 되면 부장해야지, 장학사 해야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교사를 하다 장학사를 가는데 장학사를 하다가 교사로 돌아오는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쟤는 왜 굳이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왔어, 이렇게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다양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MZ세대 교사에 대해서 네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빵 터졌거든요. 신한카드에서 나왔던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공통점 볼게요. 공통점. 디지털 세대래요. 그럴 수 있죠. 재미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한대요. 사생활 간섭을 싫어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제가 MZ세대 교사 관련해가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교장 선생님들, 그럼 나는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를 안 하고 사생활 간섭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래요. 아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요, MZ세대의 공통점이 아니라요,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인간의 공통점.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는요, 재미를 추구하고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요, 사생활 간섭 다 싫어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옛날에는요, 자, 제가 초임 때만 하더라도 조퇴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서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저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교감 선생님 오케이를 해요. 그럼 교장실로 가요.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 저 이제 조퇴를 해야겠습니다.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올라와서 나이스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번에 메시지를 보내서 상신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들? 지금은? 네, 그냥 나이스에다가 올려놓고 나는 올렸으니 확인은 너가 해라 하고서 이제 나가요. 그쵸? 그냥 나가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퇴하는 건 다 똑같이 좋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뀐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Z세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시대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시대예보라고 우리 송기령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핵 개인이란 이야기를 해요. 핵 개인. 핵 가족도 아니다, 이제는. 핵 개인. 왜냐면 이제 진짜로 혼자 사는 세대가 됐으니까 이제 핵 개인이 각각 사는 세대. 그러니까 각각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교사가 될지 생각하고 내 길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다른 집단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추지 말고 온전히 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쓸 때는 이제 특성을 이야기했는데, 굳이 MZ세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요즘 세대 선생님 마인드 혹은 세대 변화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정확히 할 것 같아요. 워라벨은 너무 당연하고 공정성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이 있다. 저만 해도 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크리에이터의 정체성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업 대표 약간 이런 정체성도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에 익숙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성. 이제 중요한 건 자기 나. 왜냐면 핵 개인의 시대니까 당연히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개인주의적 성향이냐,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학생과 교사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도성이란 단어는 OECD 학습 나침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 아래에 보면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있어요. 스튜던트 에이전시 라고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 주도성을 줘야 된다, OECD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2030이냐? 이게 2019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시작해서 12년을 학습하고 나오는 2030년에는 이제 얘네들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라고 했을 때 OECD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웰빙이에요. 웰빙 2030. 그냥 다 같이 잘 사는 2030년을 맞이하자. 이런 게 OECD의 교육의 목적. 그렇게 가지려면 얘네들이 역량을 가져야 된다.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갖냐?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3가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2번째, 딜레마를 해서. 3번째, 책임감을 갖는다. 첫 번째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서 만들고. 2번째, 갈등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고. 3번째, 내가 한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딜레마를 해소하라고 했더니 서로 학폭 신고하고, 책임감을 가지라고 얘기했더니 뭐 아동학대 신고하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좀 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씁쓸하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주도성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저 아모라이님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도토리를 잃어버렸대요. 왜 울고 있어? 도토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아껴 먹으려고 어디다 땅에 묻어놨는데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요정이 뭐라 그래요? 야, 슬퍼하지 마. 네가 잃어버린 도토리는 훗날 더 큰 나무가 돼서 더 많은 도토리로 돌아올 거야. 제가 딱 신규교사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가 지금 비록 일도 많고 너가 좀 힘들고 너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뭐 교육청에서도 너 불러줄 거고, 교장 교감도 빨리 될 거고, 장학사도 못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람쥐가 지그시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그딴 거 몰라. 나무 다 자랄 때까지 못 살아. 눈앞에 도토리 한 알이 훨씬 소중하고 그리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요즘 선생님들 마음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당장 10년 뒤, 20년 뒤 내가 더 크고 더 야망을 갖고 더 큰 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당장 오늘 하루 아이들과 잘 보내고, 오늘 하루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오늘 하루 내가 저녁 약속에 안 늦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 교육부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유라고 했어요. 여유.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주도성을 갖고 너 삶을 개척해라 하면 저는 진짜 놀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딱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수업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할까? 나를 좀 지그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뭔가 주도성도 같지 그냥 오늘 하루 동안 막 몰려오는 것들 막 정신없이 하고 뭐 빠졌네요 뭐 안 했네요 뭐 제출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주도성이고 뭐 그냥 시키는 것만 계속 하게 돼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저는 주도성을 가지려면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왜 10년, 20년 동안 뭐 교사 행정업무 정상화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참 이거는 너무나도 미스테리하죠. 교사성이 주도성이라는 건 그건 과연 뭘까? 자, 여기서 연구 결과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교사의 주도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온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주도성을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뭔가 MBTI로 따지면 이성향이고 뭔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했던 내 환경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좋은 피드백을 받고 소소한 좋은 경험이 쌓이고 소소한 성경 경험이 쌓였을 때 이런 주도성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교사가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소한 성공 경험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서부터 갖고 있는 개인 능력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최근에 나온 교육과 실천에서 나온 주도성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건 학생에서 어떤 학교가 주도성이 일어나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특히 초등보다는 약간 중등 선생님들한테 좀 더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성이 일어나기 위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문제죠. 자, 6번째 키워드는 교권입니다. 작년 우리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에서 나왔던 이런 뜨거웠던 열정들 선생님들 다 아실 거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요. 저도 작년에 10월에 나와서 발표했어요. 이게 그냥 뭐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발표하려고 그러면 원고를 써서 미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집회에 나가고 이랬었는데 뭐 효과가 있었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교권 4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통과됐고요. 게다가 이 올해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나온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선생님들이 작년 아스팔트 위에서 흘렸던 땀들의 그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들의 주도성. 진짜 그야말로 어디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1차 집회 끝나면 해산하고 2차는 내가 총 때리겠다 같이 합시다 하면 또 모여서 하고 저는 굉장히 그런 주도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봉급 올려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보통 집회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교사는 가르칠 수 있게 학생은 배울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운동의 방향성도 굉장히 멋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권 때문에 이제 공무원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요거는 직장인 블라인드에서 이제 귀뚜라미 다니시는 분이 어떤 공무원이 돈을 너무 조금 준다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귀뚜라미 다니시는 분이 야, 돈 많이 벌려면 사기업 갔어야지 공무원은 철밥통에 은퇴하고 연금 받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무원이 밥통 안에 밥이 없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자, 우리가 직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4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성장 기회. 내가 여기서 소진되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성장하냐? 이걸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내가 가졌을 때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일이 힘들어도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게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몸값이 올라간다는 느낌도 들어요.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와 자율성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사람 사는 데니까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소통 많이 하냐, 얼마나 재밌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도와주냐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워라밸이겠죠. 워라밸. 그쵸? 내가 직장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킬 수 있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거는 돈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누가 뭐래도 보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직이 얼마나 그럴까? 갈수록 교직은 저 4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2023년 학생의 희망 직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건 한 2004년인가 그때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히 중고등학생은 교사가 1위가 아닌 적은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초등학생은 항상 2, 3위가 항상 1위는 운동선수고 2, 3위로 왔다 갔다 의사교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 직업에 언제나 1위가 교사라는 거는 저는 선생님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진짜 되고 싶은 게 교사니까. 애들이 다른 직장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기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진로 교육이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여기 티타임만 보세요. 진짜로 진로 관련된 거 우리 캠퍼스 멘토가 하는 것만 해도 진로 관련된 콘텐츠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처럼 진로 교육이 충분히 돼 있는데 교사를 1순위로 놓는 거는 마냥 우리가 편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르세르크라는 일본 만화예요. 근데 한창 연재하다가 작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친구가 다시 연재를 해요. 그런 것들처럼 진짜 전설의 만화인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라는 없다는 얘기. 저 장학사 했잖아요. 가끔씩 누가 뭐라 그러냐면 민원 너무 학부모 민원 너무 힘들어서 장학사 시험 봐야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 전 뭐라고 할까요? 학생 학부모 민원 플러스 교사 민원까지 받는다. 제가 그런 얘기.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서요. 장학사 할 때 받았던 민원 중에서 제일 지독한 것들은 대부분 교사 민원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처럼 받고 하나 더 받아요.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도망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도성,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넌 너의 전장으로 가라. 내가 장학사를 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랑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건데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202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적용되고 있죠.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선생님들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학년이라서 뭐 잘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진짜로 본격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도 이제 교육부 자료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할 때 조회수가 진짜로 몇십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하는 날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표 끝나자마자 제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보다 제가 더 빨리 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자기 주도성,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도성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권. 자율성이 어떤 거냐면 그래가지고 학교 단위에서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가지고 또 학교별로 과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 기초생의 언어수리 디지털 강조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진로 연계학기. 이제 그래서 초6, 중3, 고2, 2학기 때는 진로 연계학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초등에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도입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처럼 이제 교과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내년 3, 4학년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교학점제도 들어오고요. 이제 자동봉진에서 이제 하나가 빠졌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강론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온오프라인 연계, 디지털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 하지만 가장 가까운 건 2022 개정교육과정. 특히 2025년서부터는 디지털 AI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서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들, 최소한 총론이라도 어떤 측으로 이제 하고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봐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는 선생님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 대신을 할게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잘 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 요인을 분석을 했어요. 어떤 게 잘 될까? 처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데가 잘 되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리더가 잘해야 된대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처음에 만들어질 때니까 리더가 총대 메고 해야 된대요. 그 다음번에 연구원 회원 간에 친밀감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보다는 서로 이제 정서적으로 치유해주고 서로 토닥토닥 해주고 같이 만나면 즐겁고 그래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예를 들어 참샘스쿨은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체계적인 콘텐츠도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언제 발전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리더가 책임을 졌다면 갈수록 업무를 협업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요즘 SNS 같은 데 선생님들 교육 콘텐츠들이 계속 이제 돌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정착되느냐? 이것도 재밌어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계속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교사님 모임은요, 새로운 사람 잘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계속 신입 회원이 와가지고 리프레시를 계속 해야 된대요. 두 번째가 처음에 리더가 주목을 받았으면 갈수록 구성원들이 강사가 되거나 출간을 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 성장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외 공공성. 대외 공공성이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죠. 아, 저기는 저런 전문적학습 공동체 소속 선생님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외 공공성도 확보돼야 된대요. 선생님들 가입하고 계시는 전문적학습 공동체는 이 세 가지 요인을 다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9번째는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 문제. 이것도 초등 선생님들 굉장히 예민한 문제 중 하나죠. 2024년 교육부 추진 정책을 한번 볼게요. 추진 정책을 보면 1년 동안 교육부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첫 번째 타이틀이 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와, 학교가 이제 사회 난제까지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늘봄학교랑 유보통합, 요게 가장 첫 번째 타이틀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초등에는 늘봄학교, 유치원에는 이제 유보통합,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봄학교가 들어왔는데, 제가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감명 깊게 본 문장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모습들이 다 비슷하대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다 이유가 제각각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를 보냐면, 뭔가 잘 안 되려면 보는 사람들마다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늘봄학교 가지고서 여기는 학부모와 교사, 여기는 교육부와 학비노조, 여기는 이제 대통령실과 교사도 단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목소리도 많고 갈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것도 여성가족부가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가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1위가 오후 5시에서 6시였어요. 5시에서 6시.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끝나자마자 한 2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은 5시에서 6시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랑 맞을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 있어서, 특히 돌봄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 학교가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어쨌든 저는요,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 격차는 결국 돌봄 격차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서 정말 부러움 없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얘네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이가 진정한 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저번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쨌든 초등생 75%가 방과 후에 학원을 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밤에만 만나는 가족이 정상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밤에만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그게 과연 너무 당연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현실 모르고 순진한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래교육이에요. 미래교육. 왜 미래교육을 잡았냐면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정책 제가 다 캡처해 갖고 왔어요. 여기서 나왔을 때 거의 안 빠지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미래예요. 미래. 네, 전부 다 미래입니다. 미래란 단어는 거의 빠지지가 않아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모든 교육청이나 거기가 다 미래교육.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강의 위주로 하지 말래요. 학습 지도 활동을 지향하래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해결 학습하래요. 실천하래요. 예술적 흥미를 발견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래요. 자, 이 정도면 저는 진짜로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거 제가 교육과정 내용을 따갖고 온 건데 몇 년도쯤에 나왔을까요? 몇 년도쯤에 나온 교육과정 내용일까요?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놀랍게도 2차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1963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1963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 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서 난 이런 교육 받았다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장학사 시험을 본대요. 장학사 시험을 보는데 미래교육이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I, 융복합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말로만 했던 거를 실제로 하는 교육,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예요? 1963년도
애도 반공교육 할 때도 이런 얘기했어요. 교과서랑 강의 위주로 하지 마라. 문제 해결 학습해라. 실천해라.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모두가 답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결론 얘기하면요. 교권도 마찬가지고요. 주도성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뭐 돌봄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답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들도 다 이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안 될지는 정말로 미스테리해요. 아마 선생님들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미래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로만 하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10가지 키워드로 했는데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사의 삶과 연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보니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셨던 질문 한번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생의 마지막 학교 선생님이라는 생각에 노력 중이시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실까 이제 유추를 하는데 인생의 첫 학교 선생님인 참쌤 스쿨의 이제 김참현 선생님은 어떤 느낌으로 또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계실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약간 1학년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차릇 있잖아요. 내가 주물르는 대로 약간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책임감이 좀 막중해요. 첫 번째로는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배려하는 공간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그래도 2학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년을 학교를 다닐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기본생활 습관이 어떻게 하면 평생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 가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쇼츠나 클립 영상에 과하게 노출이 되면서 긴 영상이나 한 편의 글 같은 걸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항상 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네, 많이 많이 받으면. 받으실 것 그래서 저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담당 강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짧은 영상에 노출되고 아이들이 뭔가 뭐 집중을 못하고 아이들이 산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인이 더 심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문해력 떨어진 거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성인 문해력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더 낮아요. 그런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글과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맥락, 빨리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문해력이라고 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심각하고 문제다.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세대가 변하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다양성 시대랑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못하게 한다고 하면요 더 음지로 가요. 그렇죠. 못 보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더 음지로 가서 봐요. 그렇죠. 제 아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니까 못 보게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보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뭐 몰래 컴퓨터 하잖아요. 그렇죠. 몰래 나와서 본인 주무실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못하게 하면 음지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고 그거에 어떻게 책임을 따르고. 근데 그런 장치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다 시간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앱도 부모 계정으로 해서 자녀로 놓으면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좀 많은 질문들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시간 예상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학공과 같은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구성원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통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꿀팁을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 참신스쿨만 해도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고민이고, 첫 번째가 제가 고민하는 거는 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왔을까? 근데 되게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배우는 게 좋아서 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콘텐츠 만드는 게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니즈를 조금 리더가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뭐 소모임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연수를 한다든가. 물론 모든 사람 니즈를 충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개인이 뭐를 원하고 들어왔나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처 못한 질문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티타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소통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과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을 저희가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쪽에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초등 티타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5개 주제를 뭐로 했냐면 선생님이 지치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수업에는 교사 주도성이 있는 수업, 그 다음번에 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학급 운영을 하면 아이들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미래교사의 요건,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맥주 한 잔 들고 질문하시면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유익한 강의 해주신 참센스쿨의 김차명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